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어렵고,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존재, 바로 자식입니다. 기대와 사랑으로 길러낸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돌아올 때, 그 변화 앞에서 부모는 무엇을 탓해야 하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은 취업을 앞둔 아들이 왜 그렇게도 방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방황이 한 가정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올해 57이다. 경남 김해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한다. 가게라고 해도 번듯한 간판이 있는 건 아니고 시장통 한편에 낡은 천막을 쳐서 만든 간이 포장마차 같은 데서 김밥을 말고 있다. 오전 6시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김밥 2줄, 우동 하나 이렇게 주문하고 가면 그걸로 하루 장사가 시작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둘뿐이다. 하나는 이 김밥 가게를 30해 넘게 지켜온 것. 다른 하나는 그 와중에 내 아들 하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키웠다는 것. 아니, 그랬다고 생각했었다. 내 아들 이름은 도훈이다. 올해 27, 내 나이 57. 내가 딱 도훈이 나이 때 결혼해서 도훈이를 낳았으니 그 애는 내가 인생의 첫 번째 포기였고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다. 사내아이 하나였지만 순하고 말 잘 들었다. 고등학교까지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고 대학도 운 좋게 수도권 중위권 국립대에 들어갔다. 등록금 걱정도 덜었고 기숙사 생활도 곧잘 적응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참 다행이다 싶었다. 문제는 졸업 무렵부터였다. 도훈이는 공기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공기업이라면 안정적이고 부모로서야 바랄 수 있는 직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장사하면서도 그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야간 배달도 뛰고 시장 끝에 있는 작은 식당 설거지까지 병행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난 도훈이가 한 번에 붙을 거라고 믿었다.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던 꿈이 있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가게 안 해도 되게 해줄게. 그 말이 가끔은 나를 버티게 했고 피곤한 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졸업 후 1년, 2년이 지나도 결과는 없었다. 1차 필기시험은 통과했다는데 늘 면접에서 떨어졌단다. 요즘은 스펙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인성 면접이 진짜 어렵대. 도훈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어쩐지 불안했다. 면접도 몇 번 떨어지면 감이 잡히고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느끼기 마련인데 도훈이는 늘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더 이상 준비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만하라는 말은 더더욱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도훈이가 슬쩍 내게 물었다. 엄마, 나 이번에 친구랑 뭐 하나 해보면 안 될까? 아는 형이 창업한 데서 같이 일 좀 배우기로 했거든. 월급도 주고. 나는 그 말에 그동안의 공허함이 조금 메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젠 취직보다는 실무 경험 쌓는 게 낫겠다 싶었고 마냥 백수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싶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도훈이는 그 뒤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옷차림이나 말투도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나 요즘 차 좀 보고 있어. 괜찮은 중고차가 하나 있어서. 차, 너 돈 있어? 아, 아니, 형이랑 같이 타기로 했어. 반반 내고 요즘엔 차 없으면 일하기도 불편하대. 이해는 했다. 그렇지만 뭔가 불안했다. 아들이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말해도 어쩐지 얼버무리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시장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 식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금으로 된 두꺼운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아래엔 카드 영수증이 함께 있었다. 118만 원. 강남 금은방.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걸 산 사람이 누군지 알 것도 같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도훈이는 다음 날 아침 팔찌를 손목에 차고 나왔다. 이거 뭐냐? 내가 묻자 도훈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 이거? 형이랑 기념으로 맞췄어. 이번에 첫 거래 성사됐거든. 축하 의미로. 무슨 거래를 했는데 중고차 중개 하나 성공했어. 나도 수수료 받았고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도훈이 눈빛에서
뭔가 불안정한 광채를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도훈이 방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봤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 몇 장. 오토모터스, 중고차 딜러 김도훈. 그 아래에는 허름한 건물 사진이 프린트된 브로슈어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직감했다. 이게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어쩌면 우리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걸. 도훈이가 중고차 딜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웃는 얼굴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말투엔 이상한 자신감 같은 게 배어들기 시작했다. 요즘 장사 잘 돼? 내가 묻자 도훈이는 손에 든 커피를 흔들며 말했다. 엄마도 이제 김밥 말지 말고 카페 하나 하시지. 요즘은 무조건 브런치야.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새벽 5시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하루에 버는 돈이 겨우 8만 원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다 보는 아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도훈이가 거실에 친구 셋을 데리고 와 있었다. 3명 다 나보다 키가 컸고 말끝마다 형님, 형님 하며 도훈이를 떠받들고 있었다. 어머님 도훈이 형 덕에 요즘 밥 먹고 살아요. 한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내 김치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냈고 다른 한 녀석은 내 앞에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치킨을 뜯었다. 나는 그날 밤 도훈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집이 무슨 술집이냐? 그만 좀 데려와. 하지만 도훈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엄마, 요즘은 다 그래.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쌓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돌아눕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다음 날 도훈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내일 보증 좀 서줘. 사업자 등록 뽑으려면 명예 필요하대. 나는 무슨 소리냐며 다그쳤지만 도훈이는 도리어 짜증을 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리지 않아.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요즘 차 장사하려면 법인 있어야 된다고. 나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그쪽 일은 몰라도 보증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란다. 아, 그러니까 엄마는 늘 내 앞길 막는다니까. 그날 도훈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며칠 뒤 가게에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도훈 어머니 맞으세요? 예. 그런데요. 여기 오렌트카인데요. 아드님이 차량 계약을 하셨거든요. 등록 서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렌트카? 도훈이가 무슨 차를 샀다는 말인가. 그날 밤 도훈이가 끌고 온 건 흰색 SUV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아들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옆자리에서 내리는 여자는 낯선 얼굴의 젊은 여자였다. 엄마, 인사해. 예린이야. 나랑 같이 일하는 동생. 나는 예린이라는 여자에게 인사도 못한 채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이 떨렸다. 도훈이는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걸까? 그리고 저 차는 결국 빚이겠지. 며칠 뒤 가게 앞에서 웬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허름한 재킷을 입고 얼굴에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남자였다. 여기 김도훈 어머니 되시죠? 예. 그런데요. 도훈이가 저희 물건 중 하나 분실했거든요.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물건이요. 무슨 물건요?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요. 차량 설치만 하고 가져오질 않아서요. 원래 그런 건 선납입니다. 도훈이가 그걸 가져갔다고요? 뭐,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지만 나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갔다. 도훈이는 집에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온 아들 얼굴은 피곤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도훈아, 너 요즘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나는 그를 밀쳐내듯 말했다. 너, 내가 아는 내 아들 아니야. 그 말에 도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소리쳤다. 엄마는 평생 김밥만 말았잖아. 내가 뭘 하든 이해 못해. 그냥 좀 지켜보면 안 돼? 지켜보다가 무너지는 거 봤다.
그날 밤 아들은 방문을 세게 닫았고 나는 불 꺼진 주방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수저통에 수저를 꽂으려다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어쩐지 내 마음 같았다. 깨진 것도 아닌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도훈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눈을 보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내가 틀린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진심은 알고 있었다. 내가 도훈이를 사랑해서 지켜보자 했던 그 시간들. 그건 지켜보는 게 아니라 눈 감아주는 거였다는 걸. 도훈이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아침에 보면 소파에서 구겨진 채 자고 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식탁 위엔 아무거나 대충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끔씩은 새벽에 들어오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도 풍겼다. 예린이라는 그 여자는 이후에도 몇 번 더 우리 집에 왔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마주쳐도 고개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나를 지나쳤다. 나는 그게 가장 참기 어려웠다.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이고 그 안에선 도훈이의 첫 울음도 첫걸음도 있었는데 그곳을 그렇게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내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어느 날은 이웃 아줌마가 김밥을 사러 왔다가 슬쩍 말을 흘렸다. 도훈이 요즘 차 파는 거 맞지? 우리 아들 친구가 중고차 샀는데 이상한 계약서 써줬다고 하더라.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이상한 계약서. 나는 아들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맴돌았다.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 혹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도훈이 방 책상을 뒤졌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건 차량 계약서 몇 장과 메모장 하나였다. 메모장엔 수기로 적은 차량 리스트, 고객 이름, 차량 번호, 수수료 금액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그 중 몇 건에는 추가 수수료 150, 차량 교환 사유 숨김 같은 문구도 보였다. 나는 그걸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이 저런 단어를 직접 적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에게 그걸 내밀었다. 이게 뭐니? 도훈이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다. 봤어? 왜 남의 물건을 뒤져? 남의 물건이니? 내가 엄마 집에서 살면서 엄마 속이고 이런 장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다들 이렇게 해. 이 바닥이 원래 그래. 나는 소리쳤다.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사람 속이고 돈 버는 게 당연한 일이야? 도훈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한참을 멈춰있던 그는 결국 메모장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뒤로 집 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다. 대화는 끊겼고 밥상은 비었으며 서로의 눈빛은 벽보다도 더 차가웠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기 김도훈 씨 어머니 되시죠? 저 중고차 계약건으로 연락드려요. 그 여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카페 구석에 앉은 여자는 2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테이블 위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도훈 씨가요, 저한테 말했던 거랑 다른 차를 가져다 줬어요. 사고 이력 없는 차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손 차량이었어요. 저 진짜 믿었거든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전세금 빼서 산 차인데 이제 팔지도 못해요. 나는 그녀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내가 도훈이 엄마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찢을 줄 몰랐다. 그날 집에 돌아와 도훈이를 기다렸다. 밤늦게 들어온 그 애를 붙잡고 나는 말했다. 너 도대체 몇 명이나 속인 거야? 도훈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고객들도 다 알아. 그냥 서로 속아주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울컥했고 손이 먼저 나갔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내가 그렇게 키운 아이였니. 도훈이는 뺨을 맞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멍하니 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가게에서 손가락을 베어도 꾹 참았고
남편이 도망간 그 해에도 아무 말 없이 버텼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을 때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나 싶었다. 도훈이를 처음 안고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날이 떠올랐다. 아기였던 도훈이는 자꾸만 울었고 나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조용히 속삭이며 품에 안았다. 그 작은 생명을 품고 있던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다 따뜻했다. 그렇게 시작한 엄마의 시간이 이제는 그 아이에게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었다. 손바닥이 아직도 얼얼했다.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건 아니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나는 뺨을 올렸고 내 아이 얼굴을 때려버렸다. 그날 이후로 도훈이는 나를 피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들쭉날쭉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휴대폰을 들고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다. 왜? 딱 한마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다. 나는 잠시 말을 잃고 있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지금 어디니? 형, 집. 그래 들어올 거니? 모르겠어. 전화는 그걸로 끊겼다. 텅 빈 전화기 화면을 보며 나는 다시 무너졌다. 애틋함은 항상 뒤늦게 온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도훈이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어떤 말로 그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 다음 날 시장에 나가려다 문득 현관 앞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도훈이가 신고 다니던 운동화였다. 발 뒤꿈치가 닳고 앞코는 찢어질 듯 얇아졌던 그 운동화. 그 옆엔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가게에 도움 되라고 가져왔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그 안엔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돈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저 속상해서, 슬퍼서, 미안해서 어느 것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돈보다 더 큰 무게로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그토록 걱정하고 원망했던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예린이가 가게로 찾아왔다. 나는 놀랐지만 조용히 자리를 내줬다. 그녀는 내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도훈이한테 제가 너무 많은 걸 부추긴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게 쳐다봤다. 제가 먼저 같이 하자고 했어요. 중고차 일, 형네 사무실도 제가 연결했고 솔직히 저도 먹고 살려고 눈 감은 게 많았어요. 근데 도훈이는 진짜 돈 버는 것보다 엄마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더라고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한 번은 술 마시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김밥 싸면서 날 키웠거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믿었던 분인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 그 말 듣고 저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이 일 그만둘 생각이에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린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도훈이처럼 길을 잘못 든 어딘가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다음에 다시 아들 곁에 오더라도 그땐 좋은 사람으로 와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며칠 뒤 도훈이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오늘 집에 들어가도 돼? 나는 그 짧은 문자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결국 이렇게 보냈다. 밥 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멸치볶음이랑. 그날 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들어오는 도훈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말없이 그 애를 안았다.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 말 없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었다. 그 아이가 내 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었다. 도훈이는 그날 이후 매일 집에 들어왔다.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아침마다 밥상을 차렸고 도훈이는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다. 말 한마디 없이 먹고 말없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나는 싫지 않았다. 어쩌면 그건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쌓여있는
회복의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훈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할까 해.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공기업? 다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일단 자격증이라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 이번엔 진짜 내 힘으로. 그 말이 왜 그렇게 벅차게 들렸는지 모른다. 눈물이 핑 돌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래야지. 내가 다시 하고 싶다니까. 엄마는 응원해. 그날 오후 나는 시장에서 일찍 장사를 접고 도서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훈이가 말하길 근처 작은 공공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하고 있다 했기에 간식이나 좀 주려는 마음이었다. 도서관 창 너머로 보이는 도훈이는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엔 붓펜과 형광펜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마시다 남은 캔커피 옆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아들이 다시 뭔가를 해보려는 얼굴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도훈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메모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숫자들, 이름들, 그리고 조작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건 이제 과거가 되었고 도훈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그 흔적까지 함께 떠안고 가야 하는 게 어머니로서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도훈이는 갑자기 내게 물었다. 엄마, 나 예린이한테 연락해볼까? 나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왜?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은 전하는 게 좋지. 도훈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오래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을 때 트로피를 들고 와 웃던 그 아이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늘 장사 끝나고 찬 손으로 쓰던 낡은 노트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비록 많이 다치고 멍들고 후회했지만 그래도 끝내 돌아왔다. 내 품이 아직 따뜻한 곳이라는 걸 기억해줘서 고맙다. 이 아이를 다시 믿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기적 같은 하루였다. 다음 날 도훈이는 김밥을 싸는 내 옆에 앉아 멀뚱멀뚱 바라보다 말했다. 엄마, 나 김밥 말아볼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무나 못해. 말기만 하면 김밥이냐? 정성이 있어야 김밥이지. 그럼 그 정성 좀 배워보게 해줘.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나는 김밥 재료를 내려놓고 도훈이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커져 있었고 거칠었다. 그 거친 손이 언젠가는 다시 사람들한테 떳떳해질 날이 오겠지. 그게 얼마나 걸리든 나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에는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훈이와의 삶은 다시 조심스러운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불안정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느껴졌기에 나는 그저 고마웠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나 회복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가끔은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어디선가 다시 발목을 잡는다. 어느 날 가게에서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이었다. 불쑥 시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키는 크고 말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남자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내밀었다. 강태우, 중고차 피해자 연대모임 대표. 나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김도훈 씨 어머님 맞으시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지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말뜻을 알 수 없어 물었다. 정리요? 작년에 도훈 씨가 관여했던 딜 중에서 피해 본 사람들. 저희가 다 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차를 되팔지 못해서 지금도 대출이자 갚느라 고통받는 분도 있고 심지어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요즘 도훈 씨가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요청했고 본인이 전부 만나보고 싶다 하더군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벅찼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건 도훈 씨가 작성한 보상 계획서입니다. 차량 보상, 위약금 조정, 중개 수수료 환급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 어릴 땐 그런 아이 아니었어요. 욕심 없는 아이였고 남한테 미안한 일 생기면 밥도 못 넘기던 아이였는데 강태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이 일 아주 공정하게 정리할 겁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도 그 마음만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요즘 같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되돌리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희도 처음엔 화만 났지만 도훈 씨가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걸 보곤 한 번쯤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한 번쯤 믿어보고 싶어졌다. 그건 내가 도훈이를 바라보던 그 마음과 같았다. 내 아들이기에 믿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변하려는 마음을 믿어보고 싶었던 거였다. 며칠 뒤 도훈이는 작은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5명의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고 도훈이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말했다.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돈 벌겠다는 욕심에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생각에 사람을 보고 장사해야 할 걸 숫자만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 업계에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이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남은 건 제 손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에 처음엔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욕하고 싶었어. 근데 뭐 그 눈빛 보니 그래도 아직 인간이구나 싶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 걸 알았다면 늦은 건 아니지. 회의가 끝난 뒤 도훈이는 내게 와서 말했다. 엄마, 나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2개 할 거야. 택배랑 야간 편의점, 보상금부터 메워야 하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줬다. 그 아이의 뒷목엔 땀이 맺혀 있었고 그 손엔 벌써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날 밤 도훈이는 김밥 말기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정성의 의미를 가르쳤고 도훈이는 처음보다 훨씬 진지한 눈빛으로 재료를 만졌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사람을 대하는 마음처럼 조심스러웠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 그 아이도 나도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봄이 되었다. 동네 골목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다. 김밥 가게 앞에도 어김없이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김을 굽고 밥을 펴고 정성스레 김밥을 말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옆에 도훈이가 있다는 거였다. 아침마다 시장까지 데려다주는 오토바이도 어설픈 손으로 김밥을 말며 엄마, 이건 강남 스타일이라며 웃는 것도 이젠 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 아들 작년에 문제 많았잖아. 차로 장사했다며?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따뜻했다. 그래도 다시 일하려고 나왔잖아요. 엄마 김밥 맛을 아들이 이어간다니까 보기 좋더라.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나는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다. 도훈이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나왔다.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자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 신협에 지원서 넣었어. 나는 놀랐지만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데야. 너한테 어울린다. 그 말에 도훈이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허세도 없었고 오만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얼굴이었다. 그리고 2달 뒤 도훈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러 갔다. 나는 이른 아침 도시락을 싸서 손에 쥐어줬다. 면접 끝나고 꼭 먹어.
김밥 안 먹으면 떨어진다. 도훈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번엔 진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싶어. 나는 그 말에 괜찮다고, 넌 이미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눈물이 고여서 그저 손만 꼭 잡았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합격 통보가 왔다. 신협 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다. 도훈이는 내게 편지를 써왔다. 직접 쓴 글씨로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공부해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내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남들처럼 한번 요령도 부려봤고 속이기도 했고 근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이제 알아. 엄마가 나한테 손 내밀어줘서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고맙고 진짜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가 이 김밥집 접고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내가 도울게. 엄마, 사랑해. 나는 그 편지를 내 가게 한쪽 작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누군가 힘든 날 그걸 꺼내 읽으며 다시 김밥을 말고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그날 이후 도훈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장에 다녔다. 출근 전에 가게 들러서 인사하고 퇴근하면 내 손등을 슬쩍 쓸고 지나갔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했을 사소한 인사였지만 지금은 그 짧은 손끝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걸 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시간은 흘렀지만 우린 다시 가족이 되었다. 한때 부서졌던 마음이 조금씩 아물었고 그 위에 다시 작은 희망이 자라났다. 세상 모든 부모가 바라는 건 그저 자식이 제 몫의 삶을 사는 것뿐이다. 그게 비록 돈이 많든 없든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다. 다만 부끄럽지 않게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 도훈이는 해냈다. 비틀거리다 쓰러졌다가도 끝내 다시 일어난 우리 아들. 그 이름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불러본다. 가끔은 너무 사랑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너무 간절하니까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